(2020년 7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저녁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고 관심을 기울였을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빠른 정보가 있어서 상황 판단을 좀 더 빨리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도 늦었고 해서 하루를 보낸 다음에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내놓은 제목은 박원순 시장의 자살과 안치환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왜 당국은 그의 시신 발견을 늦췄는가. 자꾸 뭐를 더 씌우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안치환 씨의 아이러니를 소재로 방송을 했습니다.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 가사가 떠오릅니다.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 써서 개졌니 아이러니 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이렇게 이 노래의 후렴구는 이어집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와령문에서 숙정문 사이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둘레길 수준인 서울 성곽길 1코스, 또 한양도성 백악구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백악구간 창의문 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이쪽에 해화문 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있는데 동서문동 해화문 쪽에서 올라가는 쪽입니다. 저는 산을 좋아해서 웬만한 산은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쪽을 윤곽을 대충 그리거든요. 자세히 제가 길을 외우려고 등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이 서울 성곽길 1코스는 동서문, 이제 해화문입니다. 해화문 바로 옆에 있는 일제 때의 일본이 일본은 경성이라고 그랬죠. 서울을 경성시장인가요? 서울 부윤, 그러니까 그 관사가, 외정 때 서울시장 관사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시작해서 경신중고등학교를 지나서 와령공원, 말와이, 숙정문, 그리고 백악산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북악산이고 새칭 청와대 뒷산입니다. 청와대 뒷산. 그리고 창의문으로 이어지는 성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도성, 한양 도성입니다. 그 정거전이 지었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박 시장이 발견된 곳은 청와대 뒷산으로 올라가는 그 등산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보도를 종합하면 박 시장이 딸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거는 오전 10시 44분이었다. 제동에 있는 서울시장 현재의 관사죠. 근데 그곳에 가보면요, 제법 그 문화재 시설들이 있고 학교들이 있어서 CCTV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경찰의 방범용 CCTV도 매우 많은 동네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 박 시장 걸어가는 CCTV가 찍혔습니다. 그걸 종합하게 보면 이분은 그 성균관대학교 뒤쪽에 있는 길을 지나서 와령공원에서 이 산을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네. 와령공원은 그 다가구 주택들이 있는, 제가 그것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런가요? 주거지가 끝나고 산이 시작되는 곳인데 바로 주거지와 붙어 있고 바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곳이라서 사람이 제법 많고 여러 사람이 쉬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쪽에 가게 되면은 아까 해화문에서부터 올라온 서울 성곽이 있는데 서울 성을 따라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산로가 아주 잘 닦여져 있고요. 데크동 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길 바로 왼쪽에는요, 담장이 있어요. 블록담이 있는데 그게 서울 청와대를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부대의 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레이더가 있다고도 하고 뭐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왼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은요, 성북동 지역인데 그쪽에는 성북동 달동네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텃밭이 바로 등산로 코입까지 있고 해가지고 역시 오른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 묵었다고 하는 시무장이 있는 동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선 사람은 좌우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위로만 올라가야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산 자체가 청와대 뒷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인합니다. 말바이 안내소라는 곳이 있고 철책이 쳐져 있어서 반드시 통과는 이 안내소로만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말바이 안내소는 문화재청하고 한국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분증을 보이고 확인한 다음에 이런 표를 목에 걸고 반대편 넘어가서 그쪽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 뒷산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름철에는 밤 7시가 되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전에 막을 겁니다. 그 전에.
내려가야 되니까. 사람이 산에 머물면은 청와대 경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박 시장이 숙정문 밑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여길 통과했을 거예요. 통과했으면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에서 나와서 그곳에 근무하던 분들은 박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밑에서 돌아가셨으면 모를까, 올라가서 돌아가셨다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이거 제가 이 정도로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동안 경험으로 축 유추를 하는데 성북경찰서는 그거 모르겠습니까? 바로 재단에 확인했을 겁니다. 말바이 안내소에. 아, 통과했구나. 그러면 그분의 있었던 곳을 찾는 것은 더 쉬워지는 거죠. 네. 근데 그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바이 안내소를 통과하면은 데크로 된 계단이 나오고요. 계단을 올라가면 말바위가 나옵니다. 말바위가 말처럼 생긴 바위는 아니고요. 뭐 설명이 쓰여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쯤 올라가게 되면은 반대편 반대로 바라보는 쪽은 삼청동이 보이고요. 뒤쪽으로는 성북동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백악산, 청와대 뒷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왼쪽은 수방사가 또 방어하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철책 같은 게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른쪽은 좀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터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성곽을 넘어가게 되면 또 숲이 있는데 그쪽은 이렇게 낭떠러지에 가까워요. 정도전이 성을 쌓을 때 이 삼청동, 청와대 쪽, 이쪽을 안쪽으로 보고 성북동을 바깥으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성북동 쪽으로는 이렇게 가파른 곳에다가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 성곽을 넘어서 성북동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 뭐 발 디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그 성벽 안쪽에서부터 수방사가 있는 부대 왼쪽 그 공간에 있는 숲 어느 공간, 굉장히 제한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숙정문은요, 한양이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은 동이문 지금 없어졌지만 북대문 어디요 하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북대문이 바로 여기 숙정문입니다. 인의예지를 따라서 지어서 동서남북을 붙였거든요. 인의예지. 그다음에 흥인지문, 서가 어디니까 돈의문, 인의 할 때 의를 집어넣었죠. 의리를 두텁게 합니다. 동서남, 숭례문, 예를 높인다. 그 다음에 지를 넣어서 만들었죠. 소지문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 발음이 안 좋았는지 조선의 여자들이, 한양의 여자들이 바람 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정숙하라 그래서 숙정문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숙정문 전에 숲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뭐 빤한 지역입니다. 빤한 지역. 그날 오후 5시 17분에 박 시장의 딸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바로 그걸 알고 언론이 많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6시, 7시 무렵엔 다 알고 있었죠. 그럼 경찰이 바로 현장 수사에 들어갔다는 뜻인데, 그리고 경찰은 하나 더 알고 있었어요. 그 전날 박 시장의 비서가 서울시경에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었죠. 그리고 그날 거의 밤 넘겨까지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박 시장이 왜 나갔는지는, 왜 출근을 안 하고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그날 오후 5시에 따님이 신고를 했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또 말바이 안내소의 상황은 금방 알았을 테니까, 일로 갔구나, 금방 알았을 테인데, 자정을 넘겨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상합니다. 기자적 감각으로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말바이 안내소에서 청리문까지 가는 곳은 더 엄격해요. 그쪽에는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지역인데, 그곳에 가면은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하려고 왔다가 우리 군하고 교전을 해서 나무들이 총알을 맞았죠. 그래서 김신조 소나무가 있다는 곳 아닙니까? 상당히 통제된 곳인데 거기서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다? 의외로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박 시장의 시신 발견을 늦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특별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현장 감각 기자로서, 그다음에 현장을 잘 아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박 시장 자살을 발표하기 전에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박 시장 사망을 발표한 이후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 위한 포석으로 저는 봅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자살했기 때문에 그 성추행 혐의 고속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건데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하고 수사를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공소권 없다는 결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건 별건입니다. 그죠? 이게 보수 정권, 우파 정권이 이렇게 했을 때 이 반대했으면 진보 세력은 굉장히 벌떼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저는 박 시장 시신을 발견한 저녁 때까지 당국은 상당한 수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찰과 소방은 시신 발견을 늦게 했다는 걸로 협조해 준 거, 순응한 걸로 보이고요. 그 전에 SNS상에서는 DOA, Death on Arrival, 사망한 상태로 어라이벌 도착했다. 어디에? 서울대 병원에.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돌았습니다. 네. 워낙 뭐 빤한 데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갖고요. CCTV가 너무너무 많고 도처에 민간인 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상당히 통제를 했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세울 때까지 발표를 지원한 건데 바로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1987년 1월 달에 있었죠. 경찰청 대공수사국에서 분실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로 이거는 안기부 등 실력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발표할 때까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6.29 선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6월 사태 때문에. 6.29 선언을 하기 전에 우리들은 전두환 세력이 굴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줬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6.29 작품은 6.29는 전두환 씨가 먼저 하자고 한 거고 그걸 하지 못해 받은 게 노태우였다. 둘이 굉장히 수기를 했고 다툼 끝에 결정한 거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 통제를 해서 끌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좀 나와서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3번이 권인숙 씨였습니다. 이분이 당연히 당선됐죠. 명지대 교수였고요. 성폭력 전문연구소 울림의 소장. 그리고 이분은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의료학과 82학번이셨고요. 그때 입학해서 운동권 활동을 했었죠. 이분이 1985년 대학생 때 부천의 한 가스 배출기 업체의 공장에 자기 이름을 속이고 즉 주민등록증에 있는 상황을 속이고 위장 취업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학을 다닌 저 같은 사람들은 운동권 학생들이 위장 취업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속인 게 발견되면은 사측이든 누구든 뭐 고소 고발을 하게 되죠. 그 혐의로 부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문기동 경장이 이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 위조한 것만 캐물어 쓰면 되는데 그와 별도로 그 직전에 5.53 인천 민중항쟁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 별도로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관련 신문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성고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알려져가지고 성고문을 한 거를 갖고 또 그 당시 검찰은 기소를 안 하고요. 이 권인숙 그때는 학생이죠. 위장 취업, 신분을 위조해서 취업한 게 위장 문제다라는 걸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인권 변호사 가장 유명했던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이었다가 자살을 하신 박원순 변호사, 이런 분들이 권인숙 양 변호인으로 달라붙었습니다. 근데 법원은 권인숙 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장 취업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7년도 6월 달에 6월 항쟁이 일어나고 6.29 선언이 나온 다음에 비로소 권인숙 씨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동화선이 된 거는 박정철 고무치사 사건이고 그리고 한참 그 시위 와중에 이한열 연세대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또 사망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가장 큰 사건은 부천서 권인숙 양 성검문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잘 기억하는데 그 후에 한 기자가 직접 누구죠? 월간조선 기자인데 학생 때 그걸 본 기억이 나는데 문학진 기자가 이 부천서로 찾아가서 이 누굽니까 성고문을 했던 그 문기동 자기랑 종씨라고 하면서 뭐 일문일답을 공격적인 취재 인터뷰를 막 찾아가서 한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 때 그런 기사를 봤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변호사는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그 유명한 사건에도 변호인 참가했고, 그 다음에 미 문화원 사건, 이때는 이 사건에 했던 친구는 그 이후에 조선일보 기자가 됐었죠. 네. 미 문화원 사건.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군 민중사 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인을 했던 분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화학과에서 1년제 유급 계약직으로 사람을 썼는데 우모 씨가 여성분이 조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모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터져나왔습니다. 94년도 1심 재판은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신모 교수는 3천만 원 배상하라. 그러나 서울대학교, 우모 씨를 고용한 서울대학교하고 대한민국은 책임이 없다. 뭐 그런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이 끝났는데 2심에서는 원고가 무죄다라고 또 판결을 했습니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3심에 가서는 2심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때문에 99년도에 고법에서 다시 재심이 열렸는데 그때 우모 조교가 승소하는데 금액은 확 줄여서 500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유명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성희롱 사건이죠. 이때 박원순 변호사가 변호인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윤미향 정의영 사건은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추락시키는 이 희대의 사건인데 뭐 아직 별로 나가지 않고 펜딩돼 있습니다. 근데 2016년 서울시가 박원순 씨가 바로 시장을 하고 있던 그 시점이죠. 서울 남산에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 기린비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근데 이 기린비에는 8명의 위안부 피해자라고 할머니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알고 있는 할머니 8분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6분은요, 2004년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을 상대로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는지 소를 취하했는데 6명은 끝까지 취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6분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2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기린비를 만들 때 뭐 현장에서 연설이라 그럴까요? 그걸 했던 분이 이영수 할머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영수 할머니가 나를 왜 이렇게 이용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13명이 소송 제기했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포기하고 6분이 끝까지 소를 취소하지 않았는데 그 6명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 국제 전범 법정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네. 일본 군인들이 2차 대전 때 성범죄를 한 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법정, 모의 여성 법정을 연 겁니다. 모의 법정이죠. 1998년 일본인 마찌 야오리가 처음 제안해서 2000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도쿄에서 열렸던 2차 대전 때 여성 위안부를 둔 것에 대한 모의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9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했다는 분 64명이 오셨고 또 많은 방청객과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 재판이 열린 다음에 1년 후인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에서 그 모의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무려 200페이지에 달하는 긴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인류에 대한 범죄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 10명 전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목이 필리핀 마을에서 행해진 대량 강간에 대해서는 2차 대전 때의 일본 천황인 히로히토가 일본 통수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었죠. 그 부분을 조금 옮기면요, 판결문 굉장히 긴 대목인데 이 생존자들에게 위안부를 했다가 살아남은 피해자 할머니죠. 이 생존자들에게 저질러진 범죄는 2차 세계대전 때 저질러진 범죄 중 가장 알려지지 않고 보상받지 못한 범죄로 남아있다. 네.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 재판정은 살아남고 산산이 부서진 삶을 재건하고 공포와 수치를 이기고 세계를 향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생존자들의 강건함과 위험을 인지한다. 네, 이걸 진실을 이야기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히로히토가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을 다루는 검사로
물론 진짜 검사는 아니죠. 나갔던 분이 박원순 변호사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여비서로부터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받으니 모순에 직면한 거죠. 박 시장은 경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다니다가 학생운동으로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그분을 받아줘서 단국대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단국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졸업시켜줬는데, 그분은 단국대를 안 나왔, 잘 얘기 안 하고 맨날 서울대만 얘기하고 섭섭함을 몇 차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죠 하고 내가 웃은 적이 있는데. 글을 아는 경기고 동문이나 서울법대 동문들, 단국대학교는 특별히 동문에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의 꿈은 굉장히 컸다. 그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라고 기억하십니다. 경기고 동문들, 지금 이분이 64세시니까 지금 각 대학교에 많죠. 경기고 나오신 분들, 이제 퇴직 직전이나 고 65세 언저리에 와 계신데, 그분들은 다 박 시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사회정의를 추구했던 박원순 변호사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부와 권력은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그분은 안철수 씨와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경쟁하다가 안철수 씨의 양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3선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때 안철수 씨는 노철수인 줄 알았더니 또 철수가 됐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철수 씨의 별명은 또 철수 아닙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사 플러스가 보도했던 건데요. 2012년 포브스가 발표한 중국 부호 랭킹 148위에 올랐던 자산가 한농구업 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49살인데 재산은 400억 위안, 7조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돼서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은 너무 컸다. 박원순 시장이 이끌었던,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끌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참여연대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크게 성공하려면 스카이 같은 대학을 나오는 게 아니라 참여연대를 나와야 된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을 해서 바로 정치로 입성한 대표적인 인물이 박원순 시장이었죠. 이 정치로 가려면 좀 나름대로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시민운동이라고 하나, 이번에 윤미향 씨도 그런 케이스고 좀 널널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주장하면 되니까. 저처럼 기자를 하거나 공무원을 하게 되면 모순된 상황을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게 꼭 정의가 아니구나. 다시 정의를 재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좁은 시각을 가졌구나. 기업체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도 추구하다 보면은 실정법하고 어긋납니다. 그럼 거기서 또 조정을 하게 되는데, 시민운동은 그런 과정들이 물론 하다 보면은 법적 투정하게 되면은 걸리게 되겠지만 좀 적죠. 아름다운 가게에서 박원순 시장을 모셨던 분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힘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돈순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안돈순. 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순이랍니다. 안희정. 여권, 차기 대권 후보들이 차례로 날아갔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었네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밑으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분들은 전부 다 자기 모순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큰 데까지 올라갔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는데, 조금 빠져나가는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네. 큰 위기를 맞았다가 회생했습니다. 항상 자기 주장과 다른 자기 삶이 위기를 만듭니다. 정의를 주장하며 정의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정치 자금을 모았다고 하나요? 돈을 모았던 것이 밝혀졌을 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자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요, 퇴임 이후에 가족이 누구인지는 아시죠? 격렬하게 다툰 후에 자기 컴퓨터에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을까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미화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경우에는 미화에 성공했습니다. 사망 직후에 바로 그랬었죠.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 그 당시에 모 신문사 편집부장입니다. 그때 막 언론들이 어찌된 건지 서거란 단어를 썼거든요. 갑자기 바람처럼 일었습니다. 굉장히 고민했답니다. 국민일보만이 자살했다고 일면 톡으로 뽑았고 많은 매체들이 서거로 달았습니다. 네, 압박을 받은 거죠. 지금 박 시장 장례는 비공개 가족장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박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영국에 있다 그랬는데 상주로서 올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한가 하면 김대엽, 이해창 씨 아들 병역비리 사건 기억하시죠? 박주신 씨는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모 병원에서는 그가 군대 가지 않는 게 맞다라는 판결인가요? 판단을 해줬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VIP들을 제법 압니다. 근데 밖에서 울고 안에서 우는, 안에서 분노를 털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살아온 것과 다른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모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정신 노동자가 자기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운전기사와 비서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돌죠. 거꾸로 어떤 요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할 때는 가족은 뭐 좀 어렵겠지만 비서하고 운전기사를 딱 중심으로 회유하게 되면 바로 정보를, 약점을 다 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를 모시던 이들이 진실을 털어놓은 순간 그게 배신이죠. 그러면 권력자는 바로 정점에서 뚝 떨어집니다. 모든 게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있듯이 정점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처세에 내려오면요, 그건 행복한 게 케이스예요. 네. 아이러니죠.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부르는 안치환 씨도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 연결식 노제에서 양희은 씨 등과 같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진보 진영의 어떤 잘못을 비판하고 있죠. 아이러니죠.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가끔 보는데 참 흥미로워요. 재미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 거 중에서는 요지가 이겁니다. 누가 질문합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의 연속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즐겁죠? 네,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죠? 네, 합니다. 그러면 너무 큰 것을 바라면 즐거운 때가 적겠네요? 네, 합니다. 작은 걸 바라면 많이 이루어지니까 즐거운 게 많겠네요? 네, 합니다. 그 반대라면 어려운 거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하는 것이 그게 인생인데 그게 바로 윤회 아니요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서 일체 유심소조겠죠. 이루어졌으니까 좋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좋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럽니다. 하니까 와 하고 폭소가 터집니다. 네, 원하는 게 꿈이 크면은 아까 중국의 부호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유한. 네, 내 꿈이 너무 컸다. 다시 태어난다면 노점상 하고 싶다. 그러면 즐거움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가끔은요, 저는 애기들이 떼쓰는 거 보게 되면 그 아이도 뭐가 옳아서 떼쓰는 건데 그 자기만의 정의잖아요. 평등을 주장해놓고 아이들한테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기 아들 다그치는 부모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법륜스님의 말처럼 그 모순을 극복할 힘이 없으면요, 자기가 괴롭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괴로움이 쌓이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힘이 없으면 결국 자기가 쌓은 거짓 때문에 무너집니다. 네. 저는 하여간 박주신 씨가 궁금합니다. 지행일치, 언행일치, 자기가 느끼고 안 것을 체득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공입니다. 공. 허무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행일치, 언행일치를 하고 있는가? 자, 이번에 나온 6.17 부동산 대책은 과연 이 정부의 진심인가? 왜?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게 되면 그분은 촛불혁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소시민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외 측근들도 대부분 그러하고요. 근데 무슨 이런 과격한 조치를 내놓습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북한한테 매달리는 문 대통령의 행태는 진심인가? 난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컨페스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는요, 문 대통령은 그렇게 반일반리했는데 그분의 따님은 일본 국사관 대학 나왔고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가기 전에 일본 다도를 즐기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건 진짜로 북반일을 하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가 진짜로 사랑하는 거는요, 북한 주민인지 김정은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안치환 씨의 노래 아이러니가 금지곡이 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금지곡이 안 되면 이 노래는 20대 대선에서 아마 야당의 주제가가 될 겁니다. 시대를 풍자한 시대곡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박 시장 죽음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박 시장 사망 사건을 일치 통제한 세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박주신 씨가 귀국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쏟는 세력 간에 어떤 다툼이 벌어질 겁니다. 정치적으로. 뭐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비유하고 싶은 게 전두환과 문재인입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월 항쟁 때문입니다. 6월 항쟁 때 전두환 씨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6.25 선언까지 하면서 상황을 통제해서 정권을 노태우 씨한테 넘겨줍니다. 2000년에 문재인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지, 2022년에 대권을 20년 집권하겠다는 세력한테 줄 수 있는지, 못하면 위기가 나옵니다. 위기가 오고 안 올지는, 그거는 역사는요, 도도하게, 뭐, 누구의 편도,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몇 사람 죽어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쓰나미가 착하게 산 사람, 나쁘게 산 사람 구별하지 않고 한 번에 죽이듯이. 자, 박 시장의 시신 발견을 늦춰 밝혀 한 당국의 행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저는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뭔가 덧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자꾸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아까 류한이 한 것처럼 나중에 회한이 남을 수 있는 결과가 오겠죠. 진인사 대천명을 못하겠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아이러니를 또 만드는 거죠. 자, 이 정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러니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이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또 아이러니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박 시장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포함해서 이걸 계기로 안돈순 사건을 끝내면서 한국이 바른 길로 가기를 문 대통령한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